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예. 사마천이 이제 스승 얘기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스승은 두 분이 계신다. 두 사람이 아니라 차원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현실 속에서 안 계시는 역사 속에 스승이 있고 당대 살아계시는 스승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마천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자 했던 스승으로는 공자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당대 스승으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스승들, 그리고 동중서와 공항국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유학자들한테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그 이후에 20대 때 아마 대개 26 내지 27살 때 입사한 걸로 보입니다. 입사란 얘기는 뭐냐 그러면 벼슬길로 나가는데 바로 벼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비 관료가 됩니다. 낭중이라고 해서 오늘날 나가면 인턴이에요. 그래서 낭중은 뭐 적으면 수십 명, 많으면 막 1000명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한무제는 천하의 인재들을 자기 옆에 거느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과시욕에 강했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을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젊은 인재들을 다 궁궐로 모아가지고 자기 옆에서 늘 자문을 하게 한 거죠. 또 어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 갈 때 되면은 순시 나갈 때 되면은 또 데리고 가기도 하고 했죠. 그런 예비 관료들은 낭중이라고 합니다. 젊은 인재들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리가 비게 되거나 또 새로운 자리를 만들게 되면은 그 가운데 자기 전공에 맞춰 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면은 이제 본격적인 벼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마천은 아시다시피 사관 집안에 태어났고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국가의 문서와 기록을 총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국립도서관 관장 겸 국가기록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다.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저는 잠깐 말씀을 드렸죠. 세습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 다시 그 아들부터 뭐 손자로 이런 식으로 세습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마천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 벌써 이제 7번째 시간 됐습니다. 그죠? 왜 수염이 없을까? 사마천 초상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용문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의 19살 때 이사, 그 다음에 그 19살 때 만난 유엽, 곽해 이야기와 유엽 이야기를 했고 20살 때 약 2년 내지 3년간에 걸친 대여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여행가들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스승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사마천 아버지 사마담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특히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서 서양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컴플렉스가 작동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심지어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심리학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부모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제가 몇 가지 유명한 명언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부모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목숨이 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길 바라고 내가 죽은 뒤에는 자식의 몸을 지키길 바라는 존재가 부모다. 프랭크 클락은요,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자신이 되려고 했던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알렉산드라 레이랜드는요,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자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되는 법을 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한다. 좀 현대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타이거 셔로프라는 사람은 모든 아들의
핫 슈퍼 히어로는 아버지다. 슈퍼맨과 배트맨을 합친 것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마천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대단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대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사마천이 남겨놓은 기록에는 어머니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비롭기도 한데 사마천의 아버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어머니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사마천 복습해보면 이렇습니다. 천은 용문에서 태어났다.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다. 10살 때 고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19살 때 장안 근처 무릉으로 이사를 했고요. 19살 사마천이 거기에서 유엽 곽해를 만났죠. 20살 때는 남쪽으로 여행했다라고 하는, 남쪽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다 여행합니다. 여행에 대한 기록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행에서 돌아와서 스승들을 만난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기록입니다. 얼마 뒤 천은 낭중이 되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조정의 명에 따라 서쪽으로 파촉 이남 방면을, 남쪽으로는 공작, 곤명,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천성하고 운남성 지역을 공략하고 돌아와 보고했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태사령에 취임하기 전에 사마천은 낭중의 신분으로 지역을, 저 남쪽 지역을, 서남쪽 서남이 오랑캐 땅을 순시하고 살피고 그쪽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정책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의 명령 같은 것을 전달해서 그쪽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마천이 서남이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이색적인 풍물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마천 집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사마천의 조상과 아버지 사마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마씨는, 사마천의 성은 사마시, 복성입니다. 두 글자로 된 사마시죠. 원래 이 사마는 성이 아니고 군대의 관직 이름입니다. 군대의 벼슬 가운데 사마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마천의 조상 가운데 군대의 벼슬을 했던 사마,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이 벼슬이 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씨는 주로 지명에서 많이 따옵니다. 중국에 보면은 뭐 정나라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중에 나라 이름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성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벼슬 이름이 성씨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마씨는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사마씨는 주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간 뒤 위, 조, 진 등지로 흩어져 살았다. 자기 조상들의 갈래를 얘기를 합니다. 사마조의 손자 사막은, 여기 이제 사마천의 직계입니다. 화지에 매장되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직계 조상들이 화지라는 곳에 매장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따가 그 현장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마은은 사마천의 6대조 할아버지입니다. 사마은의 손자 사마창은 4대조 할아버지죠. 사마창은 진시황 때 주철관을 지냈다. 주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철을 담당하는 겁니다. 철기의 주조를 담당하는 거죠. 고대에는 쇠가 철이 굉장히 중요한 국영 사업이었어요. 소금하고 철을 국가에서 전매 사업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왜? 필수품이거든요.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무기를 만들 때 철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소금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죠? 예. 그게 양념일 수도 있고 식료품일 수도 있죠. 소금 없이는 못 살죠. 그래서 이 철하고 소금을 국가에서 판매했어요. 위탁을 해가지고. 왜? 세금 때문에. 이게 안정된 세금이죠. 항상 들어올 수 있는 세금 수입원이죠. 그래서 주철관을 지냈고, 사마앙은 은왕이 되었고요. 사마창, 4대조 할아버지인 사마창은 무택을 낳았고, 무택은 한나라 때 시장을 지냈습니다. 주로 물가를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무택은 사마희를 낳았고, 희는 오대부를 지냈는데 여기가 사마천 할아버지입니다.
모두 고문에 안장되었다. 이 지명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사마희는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을 낳았는데 사마담은 태사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사마천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왼쪽이 고문이고요. 오른쪽이 화지입니다. 6대조 할아버지 사마은을 비롯해서 몇몇 조상들이 요 부근에 묻혔다는 얘기고 나머지 조상들 몇몇 분은 요 고문, 서고문촌이라고 되어 있는 요 고문 지역에 묻혔습니다. 요 화지 근처에 있는 왼쪽의 무덤이 6대조 할아버지인 사마근의 무덤이 되겠고 오른쪽은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을 비롯해서 사마천 조상들 무덤, 우리는 이제 선산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조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 조상들의 무덤을 한데 모셔놓은 곳입니다. 아버지 무덤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사마담 무덤도.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태사공 사마담은 천문을 관장했을 뿐 백성을 다스리지는 않았다. 즉 천문만 관장했지 정치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 이런 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천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내 아버지 태사공은 사마담은 당도에게서 천문학을, 양화로부터 역을, 황자로부터 도가의 이론을 익혔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버지의 스승들입니다. 태사공 사마담은 건원에서 원봉에 이르는 기간 기원전 140년에서 기원전 105년 벼슬을 했다. 사마담은 학자들이 각파 학설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고 그릇된 것만 배우고 있는 것을 걱정해서 육가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육가라는 건 제자백가를 얘기합니다. 유가, 도가, 법가, 음양가 이런 식으로 6개 중요한 제자백가의 학파의 사상의 요점, 그 다음에 장단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게 육가요지라고 하는 논문인데 사마천이 사기 제일 마지막 권인 태사공 자서, 자기 집안 이야기, 그리고 사기를 편찬하게 되는 동기, 그리고 사기 130권의 전체적인 요약을 다루고 있는 책 전체의 서문에 해당되는 태사공 자서에서 아버지의 논육가요지라고 하는 논문을 전부 다 전문을 수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학자였어요. 아버지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사마천의 최초의 스승은 아버지 사마담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던 아버지 사마담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후로 이해 기원전 110년에 천자가 처음으로 황실의 봉선의식을 거행했는데 주남에 머무르고 있던 태사공은 이 행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화병이 나서 그만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아들 천은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중이었으며 마침내 황하와 낙수 사이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태사공은 아들 사마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당부했다. 사마담의 임종 장면입니다. 사마담이 세상을 떠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110년 사마천 나이 36살 때 해당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봉선의식을 거행했는데 황실의 황제가 한나라 무제가 태사공 사마담이 아버지가 이 행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화병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의식이길래 태사공이 거기 못 따라가는 것이 한이 돼가지고 병이 났을까? 물론 그 전에 사마담은 이제 이런저런 병이 있었겠죠. 그런데 죽기 전에 한번 꼭 봐야 되는 이 봉선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그 실망감 때문에 더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봉선이 뭔가 그거 좀 알아보고 가시게요. 자, 봉선. 하늘과 땅에 제사를 드리는 제왕의 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왕이 임금자리에 오르게 되면 나 임금자리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늘과 땅에다가 알리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중국의 제왕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늘의 아들이라 그랬죠. 천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 의식하고도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데 정확하게 종교 같은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권위와 그 다음에 제왕이라는 세속의 최고 통치자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는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걸 천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명령이다. 나는 천명을 받은 천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무모백관들이 모두 나에게 복종해라 라는 거죠. 그거를 의식을 통해 가지고 확인시키는 그 행사가 바로 봉선제라고 하는 제사의식입니다. 봉은 하늘에 드리는 제사고 선은 땅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봉선의식은 춘추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끊임없이 봉선의식을 황제들이 거행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과 지금 한나라 무제가 되겠습니다. 이 봉선의식으로서 가장 권위가 있는 주로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산에서 지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산이 태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동쪽에 있는 산동성에 있는 태산을 가장 산 가운데서 신성시했어요. 중국은 오악숭배라고 해가지고 5산을 에다가 천자들이 제왕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오악숭배 사상입니다. 동서남북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쪽이 태산입니다. 이 태산은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제나라의 방사들이 항상 신비로운 산으로 신비화시킨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제왕들이 태산이 가장 신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서 거기서 봉선제를 지냈다는 겁니다. 태산은 별로 높지도 않은 산인데 그렇게 신비화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동쪽에 있는 태산은 동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쪽에 있는 산은 서악, 화산입니다. 돌로 된 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은 형산이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산은 항산이라고 합니다. 산서성에 있고 서악, 화산은 섬서성에 있고요. 남악, 형산은 호남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악, 가운데에 있는 중악은 숭산입니다. 이건 하남성에 있습니다. 이 중악 숭산의 밑에 있는 유명한 절이 소림사라는 절입니다. 이렇게 오악숭배 사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권위 있는 봉선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산은 태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산에 관광을 가게 되면요, 그 태산 밑에서 봉선제에 관계되어 있는 저런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탕에 사진을 보시면 이 황제가 태산에 와가지고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주 거창하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공연도 나왔습니다. 이 봉선제에 아버지 사마담이 수행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그러면 봉선제의 의식 과정을 절차를 놓고 막 서로 조정 대신들이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한무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니들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담이 거길 참석을 못합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병이 나서 쓰러졌고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마침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마천이 아버지의 임종을 직접 자기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신 다음이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장면입니다. 봉선제가 거행되는 태산 모습 한번 보시게요. 겨울철의 태산의 모습입니다. 자, 태산에 올라간 분들이 많아요. 저 왼쪽 윗사진을 보시면은 공자소 천하처 이렇게 공자가 태산에 올라서 보니 천하가 작아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태산에 올랐고요. 가운데 있는 고등봉대라고 하는 곳은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가지고 올랐던 장소에 남아 있는 비석이고요. 왼쪽에 보면 무잡이라고 합니다. 글자가 없어요. 이 글자가 없는 비석은 한나라 무제가 태산에 올라와 가지고 봉선제를 지내고 남겨놓은 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왜 글자를 안 새겼냐? 나의 공적은 글로는 다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오만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잡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비석은요, 태산각석비라고 해서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가서 봉선제를 지내고 자기의 공적을 갖다가 비석에다가 기록을 한 게 일부 실물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글자들은 다 떨어지고 지금 몇 글자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 글
문장을 짓고 쓴 사람은 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황제들이 이 봉선제를 지냈는데요. 그 이후 황제들은 태산까지 올라가지 않고 태산 밑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걸 대묘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대묘의 천왕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서 봉선제를 지내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비를 만났대요.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그 비를 피하려고 하는데 마침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가지고 그 소나무 밑에서 비를 피했답니다.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진시황이 그 소나무에다가 벼슬을 줬대요. 오대부라고 하는 벼슬을 줬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대부송이라고 되어 있죠. 믿거나 말거나 뭐 진시황이 22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이 소나무가 2000년 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 태산입니다. 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사마천을 만난 아버지 사마담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선조는 주나라 왕실의 태사를 지냈다. 그 뒤로 쇠퇴했는데 내 세대에 와서 끊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다시 태사가 된다면, 태사령이 된다면 우리 선조의 유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틀림없이 태사가 되어야 한다. 태사가 되거든 내가 하고자 했던 논절을, 역사책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내가 태사령이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해 천하의 역사를 폐기하기에 이르렀구나. 즉 한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자료들이 쌓이고 수많은 공신들의 업적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내가 기록을 다 모아놨는데 내가 그걸 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두렵다. 그러니 너는 이런 내 심정을 헤아려서 역사책을 써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사마천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약속을 합니다. 저는 머리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자가 비록 못났지만 아버님께서 정리하고 보존해온 중요한 기록들을 빠짐없이 다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약속을 한 거죠.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자, 왼쪽 아버지 사마담의 무덤이고 앞쪽에 서 있는 것이 묘비석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13살 때부터 여행을 다녔고 10살 때는 고문을 배웠죠. 가장 유력한 설은요. 20살 때 천하 여행도 아버지 사마담이 권유한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 사마담과 아들 사마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아버지 사마담은 아들의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 심지어 20살 때는 천하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배려까지 하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버지 사마담과 아들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마천은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궁형을 자청해가면서까지 역사서를 완성하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지 않습니까? 궁형을 자청하면서까지 사마천이 역사서를 완성하려고 했던 그 동력은 무엇일까? 원동력은 무엇일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이유를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는 복수심입니다. 뭔 역사책으로서 복수를 하냐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사마천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변호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저런 존재인가 과연 인간의 본질이 저런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사마천이 회의를 품었죠. 깊이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인심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 민심의 쇠퇴에 대해서 사마천이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니까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큰 뜻을 품고도 주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은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 또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든 꽃들, 이런 비극적인 인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약 200여 명의 주인공급의 인물들 가운데서요, 통계를 내보니까 약 120명, 절반 이상이 비극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마천 자신도 굉장히 비극적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천이 이 인물들에다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투영을 해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문화복수를 한 겁니다.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 고상하죠. 옛날에는 복수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복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저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은 사마천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붓으로 복수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단순하게 이 누구누구는 나쁜 놈, 뭐 누구누구는 죽일 놈 이렇게 복수해봤자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수긍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대신 표출한 겁니다. 이런 걸 문화 복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복수심이 작용을 했겠죠. 궁형을 선택했던 이유는.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지식인으로서 사마천은 평생을 공부를 한 사람이고 평생을 역사책을 쓰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런 시대적 책임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타락한 지식인들은 꼭 사마천을 저는 본받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워서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배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지식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용어나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얼마나 천박하고, 그죠? 사리사욕에, 욕심에, 탐욕에 물든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마천의 삶을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는 필생의 업을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성취욕 같은 것이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작용하죠. 왜? 배워서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이 남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마천 입장에서는 글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습니다. 성일가지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공부해가지고 일가의 말씀을, 내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문장이 후세에 드러나지 못하면 어떨까 걱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사마천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런 원동력을 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를 했죠. 거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이 유언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36살 사마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언이 사마천을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7강 아버지 사마담의 죽음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사마천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아버지 사마담의 아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았던 안목,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끌어봤습니다. 복습과 예습은 김영수의 좀 알려준 곡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8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